네, 안녕하십니까. 오리얼리 법률사무소 오늘 네 번째 시간을 맞아서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또 마찬가지로 김재식 변호사님과 최다은 변호사님 함께 모셨고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특집으로 이제 학교 폭력을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지난달에 이제 인천에서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친구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고 이제 결국에는 높은 곳에서 추락을 해서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또 6월달, 올해 6월달에는 또 관악산, 여기서 이제 고등학생 여고생이 이제 친구들한테 1차 폭행을 당하고 또 끌려가서 노래방에서 또 2차 폭행을 당하고, 그래 나중에 실종됐다가 이제 실종 신고 후에 찾는 일이 있어서 또 이게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이제 학교 폭력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혼자 고민하지 말고 이제 워낙 또 이게 복잡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결하자, 이런 취지에서 저희 이제 변호사님들을 모시고 한번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또 보니까 그 교육부에서 이제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올해 1차 결과 냈더니 이제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이 연령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조사한 결과 1.25%, 1.3%가 학교폭력을 당해봤다. 100명 중에 1명이 당해봤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5만 명이 당한 건데 작년에 조사했을 때는 3만 7천 명이 당했던 거랑 비교하면 한 1만 명이 늘었어요. 퍼센트로 했을 때는 한 0.4%포인트 증가를 했고, 아무튼 이게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또 이제 피해 양상도 이제 요즘은 이제 때리진 않고 오히려 언어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이런 형태로 이제 대부분 학교 폭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폭력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이걸 알아보기에 앞서서 이제 어떤 법률, 이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이것이 지금 다뤄지고 있나 이걸 좀 먼저 짚고 넘어갈까 싶은데요. 김 변호사님, 저희 학교 폭력은 어떤 법에서 지금 규율을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이름이 좀 긴데요. 예,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이 2004년 1월에 공포가 돼서 지금 시행된 지 거의 10년이 넘었죠. 14년째 시행되고 있는데, 이 법명에서부터 지금 혼란이 좀 있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법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학교 폭력 대책에 관한 법률, 이것도 한편으로는 예방에 관한 것이라면 네. 이게 학교폭력 예방 및 예방에 관한 법률 뭐 이런 말이 돼버려서 조금 예방법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 이 대책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후 대책. 네. 그러니까 일이 벌어지고 나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라서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예방과 대책이라 하지만 사실상 사후적인 것을 규율하는 법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뭐 이따 살펴보겠지만은 우리 그 예방과 관련된 내용이 그렇게 잘 되어 있지가 않고요. 네. 실제 일이 벌어진 다음에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겠는가, 그런 내용이 많아서 이름이 조금 과연 이제 이 법이 추구하는 바가 네. 예방이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대책, 사후 대책에만 치중되어 있지 않나 하는 비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럼 그 법에서는 이게 학교 폭력이 되게 좀 뭐라고 봐야 될지, 뭐 그냥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놀리는 것도 학교 폭력이 되고, 요즘 보았을 때 학교 폭력이라는 것을 뭐라고 지금 규정을 하고 있나요? 그러면?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르면 학교폭력이 이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굉장히 망라가 돼 있어요. 뭐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이제 빵 셔틀 같은 거죠. 그리고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체,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할 수 있는 행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온갖 나쁜 짓은 전부 다 학교 폭력이 될 수 있다. 기분 나쁘게 하면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인 건데요. 네. 이게 학교 폭력이 뭔지를 알아야 이 법의 적용을 네. 할지 말지를 정할 수 있게 되는데, 지금 방금 우리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광범위하게 돼 있어요. 이게 같은 유형의 행위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게 편차가 크거든요. 뭐
상해, 폭행, 협박, 약취, 유인 뭐 이런 것들은 뭐 징역 적게는 4개월, 많게는 한 7년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범죄임에 반해서 네. 뭐 강제적인 심부름, 사이버 싸돌림, 명예훼손 이런 것들이 과연 아이들 사이에 이루어졌을 때 징역 4개월 내지 뭐 7년까지 받을 수 있는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다른 것들을 한꺼번에 모아 놓다 보니까 이 법에 따라서 학교 폭력을 해결하는 데 있어 구체적인 타당성이 좀 결여된다. 예컨대 중한 거가 이 경하게 취급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경한 게 생각보다 더 중하게 네. 처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의도 지금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학교 내외에서 네. 이런 일들이 발생해야 된다 그러니까 학교 내뿐만이 아니라 학교 외에서도 이런 그 폭력 행위들이 있을 때 이 법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학교 외라고 하면 도대체 어디까지냐? 서울에 학생이 인천에 수행평가 가가지고 이 학교 폭력을 당한 경우도 이 법에 적용을 받아야 되는 거냐? 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요즘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곳을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학교 네. 마치면은 학원에도 갔다가 편의점도 가고 음식점도 갔다 PC방도 가는데 네. 놀이터도 갔다가 학원이 학원이 뭐 경우에 따라서는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뭐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 곳에까지 가서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도 적용이 돼야 되느냐 이런 논란들이 있습니다. 내용만 들으면은 사실상 그냥 학교 폭력이 아니라 학생 폭력 뭐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러면? 네, 그래서 그 부분도요. 여기 보면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이렇게 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에는 학생 간의 폭력이라고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었는데 이렇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 다니지 않는 그 학생들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학생 간의 폭력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규율해야 되겠다 해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 뭐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이렇다 보니까 그렇다면 집에서 아버지가 애를 때린 것도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외에서 한 폭력인데 네. 이 학교 폭력법을 적용해야 되느냐? 이 아버지를 뭐 여기서 어떻게 대해야 된다는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법대로 하면은 그 때린 아버지도 사실상 학교 폭력으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겠네요. 그런데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와 피해 학생 보호에 관한 조치. 그러니까 이 조문은 사실은 학생을 대상으로라는 거는 방금 말씀드린 그 학교 외에 있는 네. 학교를 다니지 않은 학생이 학생을 대상으로 한 걸 규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분명하게 네. 기본적으로는 그 청소년들 사이에서 발생한 학교 내외에서의 폭력으로 명확하게 네. 규정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학교 폭력이라는 게 되게 애매하게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럼 이게 피해자 입장이거나 혹시 또 뭐 가해자도 이제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절차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로 이제 학교 폭력이라 저희가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뭐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그 어떤 징후 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그 학교 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교육부에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이제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나 피해자들에게 어떤 징후가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제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피해 학생의 징후를 몇 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이 갑자기 혹은 서서히 떨어진다. 뭐 이건 되게 당연할 것 같은데 학교 가기 싫어한다거나 뭐 전학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네. 밖에 나가는 것을 힘들어하고 집에만 있으려고 한다. 그다음에 용돈을 평소보다 많이 달라고 하거나 스마트폰 요금이 많이 부과된다. 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편 가해 학생의 징후로는 뭐 충동적이다.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성향에 대한 부분인 거고. 좀 눈에 띄는 게 옷차림이나 과도한 화장, 문신 등 외모를 과장되게 꾸미며 또래 관계에서 위협감을 조성한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 행동에 대해 이유와 핑계가 많고 폭력과 장난을 구별하지 못하며 갈등 상황에 자주 노출된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법은 왜 생겼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요. 이게 이 시민단체에서 먼저 이제 우리나라에 워낙 학교 폭력이 심각해서 이 법을 만들자고 해서 입법을 한 거는 맞는데 보다 근본적으로는 학생은 성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또 학생들, 청소년들은 결국 우리의 미래예요. 네. 학교
학교에서 폭력적인 친구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또 이제 그런 일들을 벌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 사회가 지출할 비용이 더 커지게 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부터 학교 폭력에 대한 어떤 예방 교육도 열심히 하고 학교 폭력을 학교 내에서 자치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이 친구들이 보다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 법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을 벌을 주자 이런 취지의 법은 아니고 어떻게든 교육을 하고 선도를 하자 이런 취지의 법인데 네. 과연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가 이게 네. 조금 문제인 것 같고 지금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징후가 있을 때 초기에 이렇게 발견을 해서 사실은 이렇게 처벌을 할 게 아니고 네. 예방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징후가 있으면 바로 상담교사 분들하고 상담을 해서 10번이 됐든 20번이 됐든 왜 그러는지 그걸 이제 그 예방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징후들이 발생했을 때 주변에 이제 어른들이 그것을 먼저 발견하고 또 얘기를 들어주거나 초기에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문제가 발생됐던 것처럼 뭐 피를 막 흘리도록 막 네. 물이 줄줄 흐르듯이 피가 흘렀다. 그렇게 때렸다거나 하는 게 한순간 발생하는 게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하게 뭐 괴롭힌다거나 뭐 카톡 뭐 감옥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다가 점점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되고 조금 더 저 친구가 더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거나 그리고 주변 친구들도 이게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면서 점점 과도해집니다. 그러기 전에 어른들이 발견을 하고 해결하고 정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죠. 근데 이게 사실 뭐 말은 이제 이렇게 좀 가자 좀 뭐 쉽게 할 수 있긴 한데 좀 어렵다 생각 드는 게 그러니까 그 예전에 이제 학교 다녔던 어르신들이 봤을 때 어떤 학교 폭력이랑 지금 요즘 학생들이 보는 학교 폭력이 또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보니까 뭐 엉덩이에 이렇게 손가락 찌르는 거 똥침 뭐 그렇게 하는 것 가지고도 요즘 학교 폭력이라 그러고 이제 그때 예전에는 그냥 뭐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냥 이거 장난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데 뭐 그거 가지고 징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뭐 얼마 전에 또 이제 법원에서 판결 나온 건데 그 친구가 이제 너무 이렇게 아는 체를 하니까 그 얄미웠는지 설명충이라고 놀렸다고 해요. 설명충. 요즘 많이 충이라고 많이 쓰잖아요. 벌레충자. 설명충 뭐 잘난 체 한다 막 이렇게 친구를 한 반개월 거의 1년 동안 괴롭힌 거예요. 그걸 놀링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외에 뭐 친구를 뭐 때렸다거나 욕을 했다거나 뭐 따돌린 건 아닌데 그냥 계속 설명충이라 별명칭을 불렀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처음에는 징계까지 가가지고 이제 또 사과하라 처분이 났었는데 이게 과연 학교 폭력인가 이게 약간 뭐 사람에 따라서 또 이게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폭력이라고 할 때 그게 지금 말씀한 것처럼 저학년일수록 구별이 네. 어려워요. 이게 장난인지 놀인지 예를 들어 뭐 도둑 숨경 놀이를 할 때 뭐 경찰이 역할을 맡은 친구가 도둑을 잡았다고 해서 이렇게 가볍게 터치를 했다. 네. 근데 한 친구 계속 도둑 역할만 하게 돼서 1시간 내내 이 터치를 당했다. 네. 그럼 이게 과연 학교 폭력이냐 아니냐. 음. 지금 말씀하신 똥침이라든지 뭐 설명충 같은 그런 얘기도 그냥 농담이나 가볍게 장난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학교 폭력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런 논란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이게 인권의 관점에서 그 어린아이도 이제 과거에는 성인의 부속물로 생각했지만 하나의 독립된 객체라고 볼 때 네. 인권의 관점에서 그거를 과연 학교 폭력으로 구성해 주는 게 올바른가 그런 관점을 좀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설명충이든 뭐 똥침놀이든 간에 그거를 지속적 반복적 계속적으로 네. 한다 그러면 그걸 인권의 관점에서 허용해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학교 폭력이라고 봐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서로 장난인 걸 놀이인 걸 가지고 이걸 폭자위를 열고 또 뭐 고소를 하고 이렇게 돼서는 이 법의 취지가 올바로 표현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약간 인권의 관점이라는 게 그러니까 보통 그 어떤 의미인지가 보통 뭐 성범죄 같은 경우에도 뭐 피해자의 관점에서 보자 뭐 이런 취지랑 좀 비슷한 건가요? 인권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보자는 이제 게? 미성숙한 객체이긴 하지만 네. 그 사람에게도 명예가 있고 아이에게도 명예가 있고 존중을 받아야 되고 하나의 인간으로서 충분히 그 존중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놀림을 받는다. 이건 당연히 인권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일회적이나 뭐 가끔 이렇게 장난한 걸 가지고 이걸 인권의 관점에서 문제를 삼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학폭위로 가져간다든지
이 법의 적용으로 들어와서 과도하게 네. 문제를 삼으면 안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 아이들이다 보니까 감수성이 확실히 성인이랑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학폭위 위원 중에 한 명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문제가 발생을 했다 해서 보면 왜 저희는 왜 어렸을 때 장난도 치고 별거 아니면 그냥 넘길 수도 있고 그런데 아이들이다 보니까 사소한 그런 놀림, 뭐 설명충이니 뭐니 하는 것만 듣더라도 크게 충격을 받거나 상처를 받는 경우들도 많은 요즘 것 아이들은 좀 같더라고요. 옛날하고 많이 다르죠. 네, 많이 민감하고 내가 지금 이런 말을 듣게 되면 나중엔 이렇게 되지 않을까? 뭐 왕따가 되면 굉장히 제가 봤을 때 뭘 저렇게 과대 확대해서 해석을 할까 싶을 정도로 처음에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편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 그래 어렸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도 민감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네. 생각도 들더라고요. 구체적인 경우를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학폭위 사안으로 가서 어떤 그 조치를 해야 될 사안인가 아니면은 학폭위로 가지 않을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정말 구체적인 내용으로 돌아가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저희가 또 이제 어쨌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네네. 만약에 이제 뭐 피해자 학생이 학교 폭력을 당했어요. 당하고 이제 이 학생이 어쨌든 그렇게 당했다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처음에 이제 뭐 신고라든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설명해 볼까요? 네. 일단은 이제 교 내에서 신고하는 방법은 뭐 그 선생님이나 뭐 이런 분들에게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선생님한테. 또 네. 학교마다 학교 폭력 신고함이라고 이렇게 신고서를 넣는 그런 함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설문지를 이제 편안하게 작성해서 신고를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이메일이라든지 뭐 학교 홈페이지라든지 뭐 전화를 해도 되고요. 또 뭐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신고 상담센터 전화번호 117 번호가 있어요. 이 네. 번호로 신고를 하셔도 돼요. 여기는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고 긴급 상황 시에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거든요. 또 스마트폰에 117 챗 그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가지고 상담사랑 채팅을 할 수도 있고 스쿨 폴리스라고 해서 요즘에 학교마다 경찰관 전담 경찰관분들이 한 분씩 다 지정이 돼 있으니까 이분한테 문자나 전화를 해서 신고를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신고를 보통 학생들이 잘 안 하잖아요. 네. 그건 이제 보복이 두려워서이기도 하고 또 신고를 해도 이걸 제대로 대처해주지 못할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인데 이런 일들이 이제 신고가 안 되면 결국 해결이 안 되고 결국에는 큰 일이 또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비밀 보장을 하고 네. 또 최선을 다해서 이 적절하게 대처를 해주겠다는 그런 인식을 계속적으로 아이들한테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폭위를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또 한 가지를 얘기를 하자면 왜 가해자인 친구들이 노출되는 것을 싫어하는 건 되게 당연하잖아요. 내가 저렇게 학교에서 누군가를 괴롭힌 사람이야. 그것보다 피해자가 본인이 피해자임을 대다수가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피해자임을 노출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밀 보장이나 이런 부분은 단순히 이제 가해자뿐이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당연히 해결돼야 될 부분, 해당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왜 그걸 알려지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 친구를 뭐 고자질했다 뭐 이런 이미지가 싫은 건지 아니면 자기가 이렇게 학교 폭력 당하는 걸 알면서도 그거를 알리는 게 수치심이 들어서 그러는 건지. 둘 다인 것 둘 다인 같아요. 것 둘 다 하겠죠. 예. 그리고 저기 댓글에서도 지금 나와 있는데 가해자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 저희도 이 방송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한 학생이 나는 피해를 입었다라고 이제 학폭위에다가 문제 제기를 하고 그 피해 학생에게 이제 가해 학생에게 뭐 서면으로 사과를 해라 그런 네. 얘기를 했더니 알고 보니까 거꾸로 가해자였던 친구가 오히려 더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네. 당한 경우들도 다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가해자가 있고 일방은 무조건 피해자여서 학교 폭력에 노출되는 것만이 아니라 대다수는 서로 좀 장난에서부터 서로 괴로움을 당하거나 괴롭혔던 그런 사이인 경우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똥침 사건. 음. 그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이제 해서
그 피해를 당한 학생이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서 이제 뭐 사과 서면 제출해라 징계 처분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피해자도 같이 똥침하고 놀았던 같이 거예요. 장난을 그래서 같이 또 징계를 받는 일이 있고 뭐 그것도 있고 뭐 그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같은 동급생 친구 8명한테 이제 뭐 집단 따돌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8명 친구들 다 징계를 받았는데 근데 또 알고 보니까 이 8명 중에 한 명이 그 작년에 1년 전에 수련회를 갔다가 이제 그 수련회에서 그 피해 학생이 문을 닫을 때 이 친구 손이 껴였던 거예요. 너무 아팠대요. 근데 아프고 또 그날 또 수련회에서 그 손 낀 친구의 수건을 갖다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이 친구도 결국 가해 학생이 된 거예요. 피해자이면서 가해. 이게 아이들이 그 생활하는 그 또 학교의 또 특성이 약간 서로 얽히고 설키다 보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나 싶은데. 이런 일들이 왜 우리 사회에서는 다 그러니까 학폭위로 넘어가서 이게 서면 사과 처분 같은 거를 받으면서 해결이 돼야 되는지 그게 좀 답답하거든요. 이런 건 상담 선생님하고 잘 얘기를 해서 네. 뭐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아주 사소한 문제까지 학폭위로 가서 이제 부모님들 싸움까지 되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 가장 큰 원인은 학부모가 내 아이가 가해자일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는 무조건 그런 애가 아니다. 우리 애를 변호사님이 몰라서 그렇지. 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듣거든요. 우리 애를 변호사님은 모르지 않냐. 우리 애는 그런 애가 아니고 세상 착한 애다. 우리 애는 피해를 입었을 뿐이지 가해를 할 그런 애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부모님들. 내 아이는 내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잘못했을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고 상대방 아이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저희가 이제 징후를 파악하고 신고까지 했어요. 네. 신고를 하게 되면은 이제 무슨 일이 이제 벌어지나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게 뭐 학교 폭력 발생하면 이제 학교에서 또 거기에 따른 뭐 대응을 할 거 아니에요? 이 법에는 학교 폭력 전담 기구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네. 전담 기구는 이른바 그 수사기관 같은 거거든요. 신고를 하게 되면은 이제 폭자위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이 수사기관에 해당하는 학교 폭력 전담 기구 교감 선생님을 총괄로 해서 책임교사, 보건교사, 뭐 전문 상담교사가 있으면 이런 분들이 모여서 네. 그 사안을 조사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양측 진술도 받고 해서 이렇게 그 자료를 만들죠.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거기에 따른 절차에 있어서 뭐 또 특별한 네. 어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폭자위, 그러니까 네. 학폭위가 열리게 되는데 아, 학폭위가 열리기 전이라도 학교의 교장 선생님께서 네. 긴급 조치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네. 이걸 봤더니 이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서 긴급하다고 인정이 된다. 또 피해 학생이 긴급 보호를 요청한다 그러면은 네. 심리 상담 조치라든지 일시 보호 조치라든지 네. 그 밖에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필요한 긴급한 조치를 먼저 취할 수가 있고요. 가해 학생의 경우에도 이 가해 학생의 선도가 아주 긴급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서면 사과 처분을 미리 한다든지 학폭위를 열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접촉, 협박, 보복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을 한다든지 학교 봉사활동, 심리치료, 그다음에 학교 나오지 말라는 그 출석 정지 처분 같은 긴급 조치를 학교장이 먼저 할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열리는 학폭위에서 추인을 받아야 됩니다. 긴급 조치하는 경우는 엄청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긴급성이 인정이 되는 경우라서 이런 조치를 네. 학교장이 해야 되는 건데 좀 미흡한 부분은 피해 학생의 경우에는 이 정도라면 사실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치료 조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치료 조치는 학폭위에서만 할 수가 있고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서 예. 긴급 조치는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조문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학교장이 보기에 이 친구를 빨리 병원에 보내든지 어디 네. 그 상담소 같은 데다가 보내서 상담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일시 보호 조치 같은 것도 하고 치료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조치들을 효과적으로 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가 현재 법상에 있죠. 그래서 이제 뭐 근데 보통은 긴급 조치까지는 안 하고 바로 이제 학폭위로 넘어가서 학교폭력 그렇습니다. 대책 이게 자치위원회 여기로 넘어가서 이제 교장 선생님들이 너무 부담을 느끼시다 보니까 본인이 네. 어떤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네. 학폭위의 결정에 따라 이제 조치를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으시죠. 네. 그러면은 이제
보통 학교 폭력 학폭위 이 부분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건가요? 그 학부모들과 네. 또 이제 뭐 법조인 그리고 이제 관할 경찰서 경찰관 이런 분들도 그 위원으로 임명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 판사, 검사, 경찰 공무원도 학폭위원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네. 이분들은 나중에 아까 보셨겠지만 뭐 공갈이라든지 강요, 폭행 이런 것들은 형사 사건도 같이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라서 네. 결국 본인들이 수사를 해야 되는 또 재판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인데 아. 이런 걸 여기 와가지고 예를 들어 뭐 사면 사과 처분이나 뭐 가벼운 뭐 출석 정지 처분 같은 것들을 했다고 치면 나중에 네. 본인들이 수사할 때 이게 좀 모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과연 이 자치위원회 뭐 전문성은 있습니다만 임명이 되는 게 바람직한지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이 자치위원회 절반이 저기 학부모 대표로 위촉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이분들은 사실 뭐 그냥 학부모시기 때문에 그 학생들하고 좀 이해관계가 있을 수가 있고 물론 제척이라든지 회피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네. 조금 더 전문적인 분들이 자치위원회에 가서 네. 뭐 심리 상담가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더 많이 관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비판이 있죠. 근데 오히려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제 학폭위를 구성을 할 때 예. 너무 이제 비전문가들밖에 없어가지고 과연 이제 이 결정에 대해서 이제 따를 수 있는 어떤 그 타당성이 없다. 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오히려 뭐 검사, 판사 뭐 이분들이 들어가는 거에 적절성의 논란이 있겠지만은 오히려 뭐 본인들이 그 사건을 안 맡기만 한다면은 뭐 약간 외부에서 이렇게 좀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게 뭐 최 변호사님도 거기 실제로 이제 참여를 하고 계시잖아요. 어떠세요? 이게 가셨을 때 좀 학부모님들이 많이 모여서 판단하실 때 그 모습을 보면 조금 그 변호사님 전문가로서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 받으셨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학폭위 구성을 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 그런 자녀의 학교 생활에 관심 있는 부모님들이 참여를 하게 되죠. 이제 네. 뭐 학생 회장이라던가 뭐 이런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하게 되고 그런 분들은 또 학교에 대한 이미지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그 교장 선생님도 당연히 이제 학폭위에 계시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사건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축소를 한다거나 크게 사건을 벌리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들었고 또 이제 법적으로 조언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담당 그 형사분이나 아니면은 이제 변호사 그런 뭐 전문가들이 좀 자문을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네. 좀 유용하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원하기도 하시고요. 네네. 부모님들께서. 이게 이제 이름이 학교 폭력 대책 자치위원회거든요. 학폭이라는 이름이 자치란 말이 들어가서 사실 학부모 대표들이 많이 관여하는 걸로 보여져요. 네. 근데 이제 학교 내에서 자치를 하더라도 이게 너무 이제 전문성이 좀 부족한 분들이 관여를 하시다 보니까 그냥 온정주의로 흐르거나 네. 아니면은 또 강경하게 또 들쭉날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그럴 것 같아요. 차라리 이게 어떻게 보면 전담 기구를 만들어서 일정한 이런 그 양형을 해야 되는데 네. 양형이라고 하기는 어떤 일정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학교마다 다르고 또 위원분들의 성향마다 다르고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있어서 이 나중에 학생부에 기재되는 사항들이다 보니까 소송들이 많이 일어나죠. 네. 그래서 이제 학폭위를 구성을 하면은 예. 구성된 뒤에는 이제 어떤 절차를 진행해서 뭐 재판과 비슷하게 뭐 신문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예, 일단 요거를 보여드리기 전에 요 학폭위에 도대체 얼마나 사건이 올라가는지 한번 표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2018년도에 실태조사한 그 결과 네. 표인데요. 이 표를 보시면은 2017학년도 초등학교의 그 학폭위에 심의된 건수가 6,100건이고요. 중학교는 15,000건, 고등학교는 9,200건에서 3만 건이 넘거든요. 지금 이게 이제 중학생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고 이제 특기사항은 점점 연령이 하향되어서 초등학교의 이 자치 건수가 네. 굉장히 높아진다는 문제점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학폭위가 이제 열리게 되면은 이 마치 재판을 하는 것처럼 네. 그런 비슷한 방법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처음에 위원장님이 그 계획을 선언을 하시고 네.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해 주신 다음에 아까 그 사안을 조사한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그 사안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피해 학생 얘기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가해 학생 얘기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위원분들이 이제 심의를 해서 적절한 조치, 그러니까 피해 학생은 어떻게 보호 조치를 할 건가, 네. 가해 학생은 또 어떻게 교육이나 선도 조치를 할 건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프로세스로 이루어지게 되죠. 근데 이게 보니까 통계를 보니까 좀 뭐라 해야 되지? 그냥 무조건 일단은 학폭위로 가자 약간 이렇게 좀 남발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갈수록 늘어나서 근데 실제로도 그것 때문에 폭력 전담 교사들도 엄청 업무 과중에 시달려서 실제로는 학교에 대한 학생들 가르치는 이런 게 전혀 신경 못 쓰고 이것만 하다가 그냥 1년을 다 보내는 분들 되게 많다고 이 하더라고요. 통계를 보면 좀 슬픈 우리 현실을 알 수 있는데 이게 폭력 예방법이 2004년에 지금 만든 법이지 않습니까? 네. 이 법이 작동을 잘했으면 이 자치위원회로 올라가는 건수가 점점 줄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근데 이게 점점 늘면서 오히려 중학생에서 이제 점점 초등학생 그 심의 건수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뭐 부모님들의 권리의식의 발로이기도 하겠지만은 사실상 학교 폭력이 증가되고 있다는 그런 그 입증이 될 수도 있어서 우리 법이 과연 제대로 작동을 하는가. 여기 지금 엄청난 돈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네. 우리가 낸 세금이 이렇게 지금 잘 쓰여지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심각한 반성을 해야 되는 그런 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감하는 게 또 하나 제가 들은 거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하면은 사명감을 갖고 이제 교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학교 폭력이나 이런 걸 좀 근절하려는 그런 게 필요한데 이게 가장 제일 기피하는 업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연차가 있는 선생님들은 일단 그냥 난 안 하겠다 해서 이제 좀 연차 낮은 선생님 내려오고 근데 연차 낮은 선생님들이 또 막상 젊은 교사애들을 맡으려고 하면은 이분들은 교사를 그러니까 담임 교사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담임 교사는 그걸 못 해요. 그러면 결국에는 계속 쭉쭉쭉 내려와서 뭐 시간제 교사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맡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혀 유명무실한 제도가 돼버린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안타깝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방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고 그렇다고 사후 대책도 지금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있고 네. 그래서 뭔가 이게 큰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징계를 결정한 거죠, 학폭위에서. 일단은 피해 학생 보호 조치를 하고 먼저 그다음에 가해 학생에 대해서 선도 교육 조치를 이제 하는 절차들이죠. 아 중간에 먼저 그거를. 예,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합니다. 피해 학생을 어떻게 보호할 건가. 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게 이제 보호 조치가 최 있을까요? 변호사님 설명을 네. 좀 해주시죠. 그 피해 학생 보호 조치는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내외 전문가에 대한 심리 상담, 조언, 뭐 일시 보호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이제 피해 학생의 치료비를 부담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 폭력으로 인한 이제 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맞았다라던가 네. 하면 신체적인 어떤 상처 치유가 필요할 텐데요. 그거에 대한 치료를 우선 받고 그러면은 이제 각 공공기관에서 학교장이나 공공기관 이런 데서 이제 먼저 비용을 지불해 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한테. 그다음 그 이후에 이제 그 비용을 지불했던 기관은 가해 학생 측에 그것을 다시 구상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있죠.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치료를 위한 요양의 경우에는 뭐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병원 같은 데서 최장 2년 동안 이 치료나 또는 요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비용들을 모두 그 법상 학교안전공제나 시도교육청이 먼저 부담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폭력을 뭐 가볍게 생각하면 가볍게 생각하지만 이 상흔이 1년이나 2년이 갈 수도 있고 사실은 뭐 성인이 돼서도 다시 나타나가지고 또 과거에 그 자신을 가해했던 사람을 찾아가서 또 보복하는 그런 일들도 심심치 않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치료를 제대로 잘 받아야 되겠죠, 이때. 2년이나 근데 요양받으면은 출석 이런 거는 그냥 일단은 유예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우리 법상으로는 출석 일수에 그 산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요양받는 것도요? 예. 네. 그리고
불이익 조치를 성적 평가 등에서 불이익 조치가 없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점은 뭐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시에 산입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학교장의 재량처럼 규정이 돼 있거든요. 네. 근데 피해 학생이 자기가 피해를 당하고 싶어서 당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 피해에 필요한 치료기관은 출석일시에 산입해야 마땅하죠. 법 조문을 출석일시에 산입해야 한다 이렇게 네.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성적 등에 있어서도 불이익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냥 약간 맥락이 다른 얘기긴 한데 물론 이제 뭐 짧게 뭐 2주, 3주 이렇게 좀 요양을 받는다면은 그렇게 해주는 게 마땅한 생각을 하지만은 어쨌든지 간에 이게 학교 다니면서 해야 되는 필수 의무 교육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요양 받으면서 이게 만약에 좀 너무 오랫동안 못 받으면 이것도 또 그러니까 교장 입장에서는 이것도 뭐 출석 일시에 산입이 되는 거고 그 시간에 노는 건 아닐 것이고요. 따로 어떤 대안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해야죠. 네. 치료나 요양을 받는 과정에서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치료뿐만이 아니라 학급 교체라는 조치도 있고요. 네. 또 뭐 해바라기 센터 지정병원 의료기관과 연계한다든지 뭐 학교 폭력 관련 기관 등의 뭐 협조나 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처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제도는 나름 뭐 되게 제도는 잘 만들었네요. 근데 이게 잘 안 지켜지고 좀 이게 치료성이 없어서 문제인 거지. 그렇죠. 유명무실한 부분도 많이 있고 다문화 관련해서도 뭐 여러 가지 조치들을 다 하게 돼 있어요. 그 이제 피해자 보호 조치 이게 있고 또 다른 하나가 이제 처분 내리기 전에 가해 학생 선도 조치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어떤 건가요? 징계랑 좀 다른 건가요? 선도 조치는? 아무래도 선도 조치이다 보니까 선도 및 교육 조치라고 네.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제 피해 학생에 대해서 이제 서면으로 이제 사과를 하게 한다거나 네. 뭐 그다음에 이제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그다음에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네. 사회봉사. 그다음에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및 심리 치료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만 심리 치료가 필요한 건 아니고 가해자도 심리 치료가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도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출석을 정지하게 한다거나 뭐 전학, 학급 교체, 퇴학 처분 등의 어떤 처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게 서면 사과 처분이 가장 경미한 처분으로 할 수 있는 처분이고 왕왕 우리 아까 장난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용되고 있긴 하는데 실제 이제 사과를 할 사안이었으면은 학폭위까지 오지도 않거든요. 네. 근데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느냐 서면 사과 처분이 게다가 우리 헌법재판소가 본인이 사과할 마음이 없는데도 누가 사과를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일찍이 판시한 바가 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서면 사과가 문제가 있고 물론 서면 사과를 하지 않을 수도 있죠. 네. 서면으로 내가 사과 안 하겠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런 경우에 따르지 않을 때는 이 법에 따르면 다시 징계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불이익 처분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 그런 점에서 보더라도 사과를 어떻게 보면 강제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은 양심의 자유에 위반되는 것이고 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조치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이게 일종의 형사재판에서 합의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사과하고 이런 걸 반성하고 있으면 봐주는 그런 거. 그거 약간 선택의 영역으로 양형인자로 두는 건 모르겠지만은 형사재판 실제로 뭐 벌금 내라, 뭐 노역장에서 일해라, 뭐 징역해라 이런 건 있지만은 사과해라 이런 판결을 안 내리잖아요. 형사재판에서도. 그렇습니다. 형사재판도 그렇고 예전에 민사 사건에서도 그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중에 사죄 광고 네. 를 하라는 그런 그 처분이 있었는데 그것도 다 양심의 자유 침해로 위헌 판단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서면으로 사과를 한 게 진정성이 없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도대체. 그렇죠. 그냥 하라고 해서 하는 건데. 좋게 좋게 끝내자는 취지죠. 근데 뭐 간혹 보니까 이마저도 하지 않아가지고 막 전학을 당하거나 나중에 법원까지 가는 경우도 많긴 하던데.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피해 학생 보호 조치, 가해 학생 선도 교육 조치 이거를 하고 나서 뭐 이걸 또 해결이 안 되면은 이제 뭐 학폭위 처분이 내려지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거는 당연히 걸치고 나서 그 다음에 학폭위를 어쨌든지 결과가 나오는 건가? 이게
이게 지금 학폭위 과정에서 네. 가해 학생의 이런 조치를 네. 그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네. 이게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마다 다르고 학부모 성향마다 다르고 또 그때그때 상황마다 다르다 보니까 이게 너무 들쭉날쭉이라 2016년도에 이제 교육부에서 고시로 점수제를 실시를 했어요. 네. 그 점수와 관련된 고시의 내용이 뭐냐면 학교 폭력의 심각성, 학교 네. 폭력의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네. 화해 정도 이 5가지 이 요소를 하나하나씩 그 점수를 매겨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우 심각하고 폭력이 계속 지속되어 있고 고의적이고 반성을 안 하고 화해를 안 했다. 네. 그러면 각 4점씩 점수를 얻게 됩니다. 아, 그러면 최대 4 곱하기 5에서 최대 20점. 20점이 만점이 되는 거죠. 네. 만점을 받으면 퇴학 처분을 받는 겁니다. 퇴학은 몇 점부터인가요, 그러면? 그 16점부터 20점 사이를 아. 각 요소별로 받으면 네. 각 요소를 더해가지고 아까 4점 만점 5개 요소니까 만점 20점인데 16에서 20점 사이를 받으면 퇴학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어떤 식으로 하냐면 위원들이 여러분일 텐데 네. 각각에서 평균을 매기느냐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네. 교육부가 공고하는 거는 각 요소별로 합의를 하는 겁니다. 거기 5분이 자치위원들이 나오셨으면 지금 이제 폭력의 심각성에 대해서 점수를 합의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4점이다. 또 뭐 폭력의 지속성에 대해서도 뭐 3점이다. 이렇게 합의를 해서 일단 기본 점수를 매겨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중 감경을 이제 할 요소가 있는지를 봐서 더하거나 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피해 학생이 장애 학생이라면은 3단계로 가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다 합쳐가지고 결국 16에서 20점이면 퇴학 네. 또는 전학, 뭐 1에서 3점이면 서면사과, 뭐 7에서 9점 정도면 사회봉사,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이 처분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처분보다 더 경한 처분을 병과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학급 교체 처분이 출석 정지 처분보다는 중한 처분이거든요. 그럼 학급 교체와 출석 정지를 동시에 한다거나 네. 또 학급 교체와 사회봉사 내지는 뭐 접촉행위 금지 이런 것들을 다 병과해서 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수계 조치를 병과할 수도 있는 이런 결정들을 이제 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이대로 이제 하라고 학교장한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가해 학생에 대한 어떤 처분이 내려지고 학교장이 내리는 거죠. 네. 그 다음에는 뭐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또 그 이후에 또 뭐 부모님들한테 가해 학생 또 부모님들한테 또 책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미성년자니까 예. 뭐 그런 조치도 같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거죠? 특이한 게 이제 그것도 학교 폭력 자치 대책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부모님에 대해서도 이 특별교육 이수를 하도록 네. 그 학폭위에서 결정할 수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4시간이라든지 뭐 5시간이라든지 교육감이 지정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개인 상담을 이수해야 되고 이제 개정법에 따르면은 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300만 원을 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처분을 받아도 벌칙 조항이 없었는데 최근에 법률 개정으로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이제 이런 처분을 받으시는 학부모님들은 함께 교육을 받아야죠. 학생과 함께. 좀 더 약간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어떤 제도. 근데 이제 사실 여기에 대해서 보통은 다 수용을 안 하잖아요. 이거 가지고도 또 소송이나 혹은 또 아니면 뭐 이의 제기하고 바로 또 이제 보통 여기서 안 끝나지 않나요? 학폭위에서 또 2차 이제 어떤 다툼 분쟁이 이제 이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뭐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못 받아들이겠다 뭐 이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그 저희가 표를 네. 드린 게 있는데요. 그걸 네. 보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그러니까 학교장이 어떤 조치를 네. 지시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의하는 사람이 피해 학생일 수도 있고 가해 학생일 수도 있는데 피해 학생인 경우와 가해 학생인 경우를 좀 구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피해 학생인 경우는 이제 학교폭력 대책 지역위원회라는 곳이 있어요. 각 이제 시도에 있는데 이제 여기다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학교폭력 대책 지역위원회에서 이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통보해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한편 가해 학생은 이제 시도
학생 징계 조정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 이거는 교육청에 소속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나는 내가 받은 처분에 대해서 이 일을 한다라고 이제 재심을 청구하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교육청 산하의 그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불만이 있다 그러면은 행정심판, 그 다음은 이제 행정소송으로 넘어가는 게 이제 보편적인 프로세스죠. 그런데 이제 이 재심이라든지 행정심판 이런 거를 반드시 할 필요는 없거든요. 가해 학생의 경우에는 바로 법원으로 가서 그 학교장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다툴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다투는 이유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런 그 조치 사항들이 모두 학생 그 학교 생활 기록부에 이제 기록이 돼서 졸업 때까지 또는 졸업 후 2년까지 이게 이제 남기 때문에 이제 이런 소송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제 국제중학교라든지 특목고를 가는데 아주 치명타가 되고 또 저학년에 이런 기록이 있으면은 졸업할 때까지 계속 꼬리표가 붙어 있으니 학교 생활이 원만하지 못하게 돼서 이걸 이제 다투려는 그 부모님들이 많으시죠.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동시에 법원 절차랑 뭐 같이 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이제 그런 재심 청구나 혹은 뭐 그걸 같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이런 단계별로 법원까지 갈 수가 있고 네. 단계를 거치는 게 너무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고 이런 그 행정심판보다 또 재심보다 네. 나는 법원이 더 믿을만하다 해서 법원으로 바로 그 음. 가해 학생의 경우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고 네. 이게 뭐 동시에 이렇게 진행되고 이러는 건 아닙니다. 그 외에도 이제 또 재판이 뭐 형사 재판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또 민사 재판도 같이 또 일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소송이 또 함께 같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지 않나요, 변호사님? 이게 학폭위 같은 경우를 이제 상담을 해보면 이제 학생 폭력에 대해서 상담을 해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학교 폭력에는 뭐 상해, 폭행, 뭐 명예훼손, 뭐 공갈 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형사상 범죄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이제 경찰서에 신고를 하거나 해서 형사 사건은 형사 사건대로 진행을 하고 학폭위는 학폭위대로 진행을 하고 또 민사상 손해배상을 내가 청구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것도 얼마든지 같이 청구해서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런 약간 법원에서 판단할 때 근데 학폭위의 어떤 그 판단도 같이 감안을 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왜냐면 똑같은 사안 가지고 학교폭력위원회에서도 어떤 처분이 내려지고 형사에서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법의 성격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이게 형사법이냐 행정법이냐 뭐 징계법의 일종인 행정법이냐 이런 논란이 있죠. 그러니까 형사 절차는 형사 절차로 쭉 가고요. 네. 왜냐면 범죄에 해당이 되면 이게 소년법하고 연결해서 소년법상 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일반 형사 절차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학교의 어떤 질서를 유지하고 학생을 선도 교육한다는 그 다른 목적의 법이기 때문에 형사 절차와 상관없이 갈 길은 계속 갑니다. 근데 뭐 아까 보니까 뭐 치료비를 이렇게 부상을 한다든지 책임하는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또 민사상 손해배상하고도 연결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나중에 손해배상에서 빠지겠죠. 만약 네. 가해 학생이 일부 치료비를 부담한 게 있다 그러면 네. 나중에 가해 학생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에서 네. 그 부분은 빼고 가해 측에서 손해를 배상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형사 절차가 항상 염두에 있는 사안이거든요. 네. 어떤 뭐 아주 사소한 내용이라도 기본적으로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 피해 학생도 마찬가지고 가해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항상 형사 절차로 이행될 수 있기 때문에 형사 절차로 가는 것보다는 가해 학생이든 피해 학생이든 이 절차 내에서 화해를 하는 것이 네. 어떻게 보면 그 서로에게 큰 타격이 없는 길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네. 절차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벌써 시간이 또 금방 지나가가지고 이게 끝났는데 그러니까 이게 김세영님이 하신 말씀이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계속 했던 말인데 작은 장난이 큰 폭력으로 된다. 요즘 이제 왕따 당하는 것도 학교 폭력이랑 연관 없어 보일 수 있지만은 그 작은 부분도 이제 학교 폭력으로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자기 자식도 이제 자녀분도 이제 뭐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또 혹은 가해자가 될 수 있고 언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들 경각심을 갖고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 따돌림 왕따도 네. 학교 폭력입니다. 지금 학교 폭력 정의에 따돌림이 들어 있어요. 네. 이것도 심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된다면 이것도 복자위로 갈 수 있는 사안이에요. 네. 아무튼 저희가 더 많이 준비했는데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한 방송 영상은 이제 조선일보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으시고요. 다음 주 2주 뒤에 이제 5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